안녕하십니까.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심윤석입니다. 하미남 TV 오늘 돌직구 같은 인터뷰 시간. 자, 22대 총선 예비 후보들 모셔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 직접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창근입니다. 하남에서 26년째 살고 있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난 4년 전 신인으로 나왔지만 아쉽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배한 이상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서력하겠다고 다짐하고 나온 이창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창근 예비후보님 보면 지난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안 할 수가 없습니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했다. 네. 여러 가지 있고 또 4년이 지났고 세월은 빠른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남다른 소회 가고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제대로 싸워보지 못했는지는 제 입으로 얘기하기보다 지난번 방송에도 나갔습니다. 네. 제가 잘못하면 시장님한테 혼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보수의 분열로 1대1 승부가 아니라 2대1 승부가 되는 바람에 좀 아까운 상황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과거이지만 그렇게 됐고 지금은 이제 다른 상황이니까 한번 각오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수의 분열 원인이 있잖아요. 계속 제가 할까요? 컷오프 때문에 정확한 표현이죠. 보수당의 컷오프가 되신 후보 국회의원께서 무소속 출마를 하시는 바람에 단일화에 실패를 하고 양쪽에서 분열.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51이 안 됐습니다. 50.75대 49에서 몇 표만 지나갔어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만약에 지금 이번에 불출마 선언하신 최종윤 국회의원 4년 동안 고생을 하셨죠. 고생하셨고 불출마 선언을 하셔서 참 개인적으로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만약에 최종윤 국회의원과 당시에 1대1로 승부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그런 거는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정말 제대로 된 싸움이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은 해보고요. 지난 과거는 과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제가 아쉬운 과거고 안타까운 과거고 제 개인적으로는 참 아픔이었고 제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피해를 받은 그런 과거지만 과거는 다 있고 지금은 이제 22대 총선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했지만 저희가 지난 총선은 문재인 정부였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로 출범했지만 완전한 정권 교체는 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은 국회에서 일당이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무려 289개의 법안을 제출했는데 거의 300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3분의 1 정도밖에 통과된 게 없어요. 그리고 특히 핵심 법안들이라고 하면은 정부가 일을 하려면 일을 할 수 있게 출발 요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게 정부 조직법이에요. 하지만 윤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 과제, 국정 철학에 맞는 정부 조직도 못 갖추고 출범했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입법부가 저희 당이 과반을 하면 좋겠지만 과반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원내 일당 돼야 되겠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권 재창출이 또 하나의 남은 지상 과제입니다. 정권 재창출. 예. 네. 그냥 윤석열 정부는 끝이 나지만 또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물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지지 정당에 따라서 다른 판단을 하실 수 있겠지만 저야 국민의힘 소속이고 제가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신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네.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재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러려면 저희가 한 번 더 정권 재창출을 해서 제대로 나라의 틀을 갖춰야 된다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총선에서는 제대로 된 정권 교체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한 밑거름 그러한 가치로 그러한 각오로 저도 임하고 있습니다. 네. 정권 재창출. 좋은 말씀이셨고요.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서 하남시 이번에 분구 예상됐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하신 거는 갑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26년째 하남에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처음 하남에 정착한 곳이 네. 덕풍 1동, 우리 흔히 말하는 영만이라고 영만. 하죠. 예, 옛지명 이름인데 그곳에 정착해서 제가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아마 하남에 이제 이주해 오신 분들은 거의 모르실 거고, 그리고 지금 MZ 세대들도 기억에 없을 수도 있어요. 573번의 기억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신장훈수. 예.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시청 앞에 네. 지하차도 기억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남에 왔을 때 네. 현대 베스코아가 백화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차별화를 해주시네요. 그런 기억들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그 예.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라 예. 확실하게 차별을 해주시네요. 그렇게 저는 원도심의 모습, 그리고 2000년부터인가는 우리 에코타운, 네. 에코 단지가 건설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저는 쭉 보고 왔어요. 원도심이 지금은 이제 원도심이라 부르지만 원도심도 그때 당시에는 진짜 원도심은 오히려 덕풍동이었고 신장동은 에코타운이 들어서고 그때 하남에 베스코아가 백화점이었다니까요. 저도 거기서 옷을 샀어요. 우리 애들이랑 쇼핑도 하고. 네. 근데 이제는 또 신장동까지가 다 원도심으로 됐지 않습니까? 벌써 은행 아파트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모습을 제가 다 봐왔기 때문에 원도심의 역사를 안다고 할까? 물론 우리 하남의 원주민만큼은 안 됩니다. 하지만 저도 제 전체 인생 중에 하남에서 산 세월이 제일 많아요. 그렇다면 제 고향이 어디겠습니까? 뭐 자녀분도 다 여기서 그렇습니다. 어, 동부초등학교가 있는 그런 원도심. 그 원도심이 제 고향인데 고향에서 출마해야죠. 예. 뭐 그 출마를 하면은 일단 뭐 본선에 나가기 전에는 예선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선은 이제 당에서 하는 뭐 공천이니 뭐 이런 건데 다음 질문은 요즘 뭐 매스컴이나 이런 데 나오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전략 공천이 어떻고 뭐 자객 공천이 어떻고 경선이 어떻고 그리고 그 꽤 많은 후보들이 지금 출마를 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 또 돌아가는 그 어떤 상황이라든지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전략 공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언론이 중요합니다. 저는 언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예전에 연구 용역을 할 때도 그런 얘기를 주장을 연구 보고서에도 썼었고 그리고 제가 평상시에 뭐 지상파 방송이나 여러 공중파 방송에 나갔을 때도 언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언론의 보도 프레임이라고 그럽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직접적인 행위로 인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알고 또 뉴스를 접하고 그래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고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 그래서 보도에 대한 자유, 취재 자유 주장하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언론의 공정성을 요구하는 이유가 언론을 통해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통해서 국민들은 자기의 사고를 정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뭐 그야말로 전략 공천이 이렇게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론의 보도 프레임을 활용한 정말 제대로 된 진실을 알리기인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도 있어요. 언론 플레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언론에서 나온 거는 그야말로 누머를 가지고 언론을 쓴다. 이것도 뭐 언론의 자유로 쓰겠다 하면 뭐 할 말은 없어요. 하지만 저희 당이 명확하게 원칙을 발표했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보통 그간의 관례를 보면은 공천관리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그리고 후보들이 원서를 접수한 다음에 공천 심사를 하면서 공천룰을 발표하고 막 그렇게 돼요. 하지만 이번에는 원서 접수를 하기 전에 벌써 공관위에서 두 번에 걸쳐서 공천과 관련된 명확한 룰을 발표하고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그 룰이 기존에 4년 동안 저처럼 4년 동안 당을 위해서 원회에서 당협을 관리하고 지역구를 관리한 당협위원장들이 보기에는 서운한 룰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는 그러한 걸 따지지 않고 당에서 발표한 룰을 따르겠다 그랬어요. 실제 저는 방송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남을 예를 들면 하남은 아마 경선을 한다면은 당원이 20%, 일반 시민이 80%예요. 네. 하나는 그럼, 예. 하나는 뭐 그렇게 지침이 나와 있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원외위원장들이 불만을 가지는 부분인데 저는 따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당에서 이미 발표한 룰에 의하면은 흔히 말하는 전략공천이라는 게 예전에는 당에서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 전략공천이라는 게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사천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당이 이거로 인해서 공정성을 잃고 총선의 패배를 제공한 빌미가 됐다 하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전략공천은 50곳 이내로 하겠다. 명확하게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전략공천의 요건이 1, 2, 3, 4를 발표했어요. 제일 첫 번째가 역대 공직선거에서 우리 당 후보가 단 한 번도 당선된 지역이 없는 지역. 두 번째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속 3연속 패배한 지역. 연속 3번. 예. 그러니까 세 번째가 현격하게 지지율 격차가 10% 이상 나는 지역. 일단 다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네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결격 사유가 있는 지역. 그 얘기는 현역 국회의원이나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결격 사유가 있어서 공천에서 원천 배제될 때 다 해당 요건이 안 돼요. 이미 그런 시스템을 발표했단 말이죠. 뭐 명쾌한 말씀이네요. 예. 명쾌한 말씀이네요. 그래서 시스템을 발표해놓고 그런 시스템을 무시하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우리 당이 총선을 포기하는 거겠죠. 예, 저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외위원장으로서 정말 4년 동안 지난 총선의 아픔을 겪고 정말 4년을 열심히 준비했고 그렇게 했지만 때로는 이러한 공천 룰이 또 시스템에 의한 공천이라고 하지만 경선의 룰이 다른 원외위원장들처럼 서운할 수는 있지만 저는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외에는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주당과 저희가 차별화하는 전략이고 민주당이야말로 어떻습니까? 자객 공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실제 자객 공천을 했어요. 공천을 하진 않았지만 자객 공천이라고 의심될 정도의 행위를 했어요. 왜? 그렇게 비명계의 선두주자로서 있던 윤영찬 의원이 어떻게 했습니까? 탈당 안 한다 그랬다가 비명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지역구로 옮겼어요. 그리고 이수진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거야말로 민주당이 오히려 자객 공천이죠. 뭐 이제 그 예비후보님 말을 정리하면 그 국민의힘은 시스템을 발표했고 그 시스템을 지킬 것이고 그럼요. 그렇게 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나는 동의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럼요. 만약에 그거와 반대되는 얘기는 사실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 선거 전략일 수도 있고 자기 선거 전략일 수도 있고 그게 뭐 사실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표현이시잖아요. 어쨌든 뭐 저는 하여튼 당에서 발표한 원칙대로 저는 keep going 할 것이고 그대로 갈 것이고 당에서도 이번 총선의 중대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달려있고 차기 저희 당의 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총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이 위기 속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운 거 아닙니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지율을 보십시오. 과거 2012년도에 제가 박근혜 대통령을 모셨다고 말씀드렸지만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의 두 번째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면서 저한테 주문하신 게 있어요. 친이 친박 없다. 한석이라도 더 만드는 일정을 짜달라고. 진짜 그렇게 했고 그때 당시에 언론이 예측했을 때는 120석하면 많이 한다 그랬어요. 한데 저희 당이 152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때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였어요. 우리가 여당이었단 말이에요. 당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말 공정하게 그리고 당이 일사천리로 국민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고 저도 일정을 친이 친박 없이 한석이라도 더 만드는 일정을 짜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는 비상대책위원장이셨죠. 비상대책위원장님께서 이재호 전 의원님 이재호 전님 친이의 대표 주자잖아요. 제가 직접 전화드렸어요. 정말로 박근혜 위원장께서 가시려고 하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일정을 조율하려고 했더니 당신은 괜찮대요. 대신 당신 외에 다른 힘든 그런 주자들을 다 도와달라. 그래서 정말 그때 이미 고인이 되신 고 정두원 의원님 지역 그리고 전 대구시장 하셨던 권영진 전 의원 지역 뭐 등등등 강북에 정말 친이라고 분류되었던 그런 인사들한테 다 갔어요.
당은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단합이 됐고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국민만 바라봤기 때문에 저희가 152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번도 저희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내세웠고 한켠에는 비대위원장을 몰아내려는 그런 불순한 세력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이 52%를 기록했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지지율을 획득했다는 것은 이미 저희 당 지지자나 중도층이 그런 지지를 보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번 선거는 중도층을 얻지 못하고 어떻게 선거 이기겠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분위기인 것 같고요. 뭐 정리를 하면 당의 시스템에 따라 경선을 하면 자신 있다. 그렇습니다. 누구랑부터 자신 있고 내가 가겠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시민이 뭐 기본적으로 공천은 당원 20, 시민 80. 네. 오케이. 따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네. 멋지게 급배지를 달아보겠다. 그렇습니다. 네, 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전략이잖아요. 전략인데 이제 이창근 예비후보께서는 뭐 일타 강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저도 봤지만 그 서울 편입이나 이런 데서도 알기 쉽게 시민들에게 설명도 해주시고 뭐 선생님 같다는 표현도 여러 계시고 뭐 있습니다. 하남시의 서울 편입이 시들해지는 것 아니냐, 이게 되겠느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이창근 예비후보의 의견 또는 뭐 당선이 되시면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 또는 뭐 그런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하남 서울 편입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이 메가시티라는 것을 이슈를 던지면서 불붙었죠. 네. 지금 뭐 소강 상태인 듯 보이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저희 당이 정말 총선용으로 내놓은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도 서울이라는 경쟁력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런던을 보십시오. 도쿄를 보십시오. 뉴욕을 보십시오. 그러한 도시 간의 경쟁력이 이제는 국가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원이 있어야 돼요. 그 자원은 물적 자원도 필요한데 그 물적 자원의 대표적인 게 토지예요. 그 인적 자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회적 비용도 줄여야 돼요. 그 대표적인 사회적 비용이 교통 비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 비용 그리고 각종 행정 비용 등등등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경쟁력을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확보해야 되고 지방은 지방대로 지방 소멸을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소멸을 걱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전략이 메가시티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도 내가 어느 지역에 살든 행복하게만 살 수 있다면 왜 수도권으로 오겠습니까? 일자리가 넘쳐나고 교육이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다면. 그래서 그런 걸 다 아우러서 하자는 게 메가시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메가시티를 하나만 국한해서 놓고 볼 때 서울시장님, 오세훈 시장님의 동의나 오세훈 시장님이 이끄는 서울시 그리고 서울 시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도 제가 늘 통화드리고 이런 이슈에 관해서 상의드리고 하지만 오세훈 시장님이 천명을 했어요. 총선과 관계없이 논의하겠다. 총선 이후에도 추진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돼야 될 사안이고요. 그리고 우리 하남은 또 다른 조금 정말 가슴 아픈 불행히도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것은 하남 시민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해요. 시민들의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정말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되는데 위례 부분이에요. 아, 위례. 예. 네. 위례는 위례 부분은 잠깐 제가 끊고 네. 본인 그 시민들이 그걸 헷갈려하세요. 서울 편입과 위례 문제를 헷갈려하셔서 일단 선을 그어서 그 위례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생길 때부터 태생적으로 기형적이었죠. 세 개로 되는 바람에 그 이후에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메가시티나 또는 그거하고 어떻게 보면 별개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별개가 아닙니다. 별개가 별개가 아닙니다. 아니죠. 예, 별개가 어쨌든 아닙니다. 같은 내용은 아니신 거죠. 아니요. 그게 그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죠. 결국은 하남 서울 편입이라는 것을 하남 시민들이 다 원한다면 네. 하남의 서울 편입이 예를 들어서 우산이라면은 그 우산 안에 위례의 서울 편입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 네. 근데 편입은 전체적으로 가되 위례 부분의 고통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따로 떨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같은 맥락인 거고 그리고 하남 분들 중에도 이제 지난번 저희 당 여론조사에서
60%가 찬성이고 40%가 반대였단 말이죠.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민주주의 사회니까 다수의 의견에 따라 따라가되 소수의 의견도 존중돼야 되는 게 또 민주주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수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상쇄시킬 만한 그런 걸 내놓으면서 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서울 편입도 전체 하남 편입 안에 위례 부분의 아픔을 겪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은 그 안에서 함께 아울러서 논의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네. 필요하겠죠. 큰 우산 안에 그렇죠. 미래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뭐 안 여쭤볼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은 대표성 있는 시에서 좀 조사를 하든 용역을 주든 좀 빨리 가야 되는데 뜨뜻미직하다는 평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저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우리 중앙당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했는 거고 김포처럼 하남시 차원에서 정말 정교한 여론조사를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위례 시민들의 아픔에 관해서 정말 정교한 조사를 해서 그게 선행돼야 된다. 그리고 연구 영역은 전 필요가 없어요. 아, 영역은 필요 없고. 연구 영역은 우리 하나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이창근 TV 유튜브에 보시면은 뭐 1타 강사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 2, 3로 나눠서 3가지 카테고리로 설명도 드렸고 제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그때는 제가 그랬어요. 경제학자로서 제가 당시에 당협위원장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정말 경제학자로서 제가 장단점을 설명드릴 테니 판단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네, 저도 들었습니다. 거기에다 자료가 다 올라와 있지만 세목이 달라져요. 대표적인 게. 경기도 하남시 시절과 서울시 하남구 시절의 세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남만의 연구 영역으로는 될 게 아니라 서울시와 공동 연구반을 가야 돼요. 아, 하남시와의 단독 영역은 필요 없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가 제일 앞서 나간다고 얘기하는 게 김포는 김포시장이 적극적이다 보니 그러니까. 김포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도 했고 김포시와 서울시 간의 공동 연구반을 출범시켰어요. 아. 왜냐하면 연구 용역은 저도 학자 시절에 지금도 뭐 아이들 대학교에서 대학원에서 계속 가르치고 있지만 저도 학교 있으면서 연구 용역을 많이 했었겠지 않겠습니까? 연구 용역은 어떤 자료의 확보나 이런 부분들도 한계가 있어요. 왜? 공무원 입장에서 공공기관 입장에서 비공개 자료 뭐 1급 보안 자료 이런 건 공개는 안 합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대 공공기관의 연구에서는 그 보안 자료가 어디 있어요. 공무원들끼리 같이 다 내놓고 논의하다 보면은 세수 감소 부분 또 세수가 세목의 전이에 따라서 일부 지자체에서는 세금이 증가하는 부분. 그런데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김포시민과 서울시민처럼 하남시민과 서울시민 전체의 편익이 증가되는지 아니면 어느 쪽 편익은 늘어나는데 어느 쪽은 손해보는지 이런 걸 함께 따져야죠. 그 하나만의 연구 영역 왜 필요해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제 솔직한 감정은 뭘 알아야 면장을 하듯이 뭘 알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면 감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껴있어요. 근데 감정적인 요소보단 어떤 실질적으로 맞습니다. 일타 강사 같은 모습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뭐 그 부분이 상당히 객관적으로 표현은 안 되겠죠. 되게 좋아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계도도 좀 많이 되고 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민들 사이에서도 민민 갈등이 일어나듯이 정말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하시고 정말 냉정하게 제가 설명회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장단점을 듣고 판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하남시와 서울시 간에 빨리 조속한 연구가 스타트가 돼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연구 결과 내용들을 우선은 단계별로 뭐 주민들도 시민들의 대표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주민자치회, 뭐 통장단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알려나가면서 시민들이 판단을 하게끔 해야죠. 그게 정말 대의민주주의와 집정민주주의를 결합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버넌스 아닙니까? 그래서 이처럼 이러한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 과거 청주 청원 통합과 같이 20년이 걸려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경북 군의회 통합은 4년 만에 끝냈어요. 마산 창원 진해는 2년 만에 끝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일머리를 알고 누가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간의 갈등도 줄이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빨리 끝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키포인트는 서울과 함께하는 그렇습니다. 공부.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뭐 하남시 서울 편입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대표적인 공약 제가 저도 여러 언론을 통해서 본 적은 있습니다. 유쿨리라든지 이런 것들 있는데
그냥 요약해서 다음 시간이 있으니까 요약해서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하남에서 이제 신도시 지역이나 원도심 지역이나 모든 시민들이 참 교통에 대해서는 편리해졌다고 느끼면서도 불편한 게 사실이에요. 교통.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제 하나의 상수입니다.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지만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던 함수로 돌아가면은 y 값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정식에 의해서 x 값을 투입해야지 y 값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x가 독립 변수고 y가 종속 변수라 그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함수가 1차 함수든 2차 함수든 간에 항상 상수가 있잖아요. 상수가. 상수는 x 값을 제로를 넣어도 늘 나오는 상수잖아요. 그 상수가 마이너스라 그러면은 마이너스에서 시작하는 거고 그 상수가 플러스라 그러면 플러스에서 y 값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수는 이미 교통은 상수가 돼버렸어요. 교통이 편리해야지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통은 변수가 아니라 정말 하남시 발전을 위한 상수예요. 그래서 교통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나 다 주장하겠지만 제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이제 3호선, 9호선 문제인데 엊그저께 국토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근데 3호선이 자꾸 이제 지연되는 게 교산 신도시의 어떤 수용이나 보상이 지연되다 보니까 자꾸 어쩔 수 없이 지연됐는데 그래도 교산 신도시의 첫 입주에 맞게끔 속도를 내야 되겠죠. 그럼요. 예, 그리고 9호선 부분은 과거에 9호선이 제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는 9호선이 미사까지만 연장되는 거였는데 그게 어느 순간 없어지면서 슬그머니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 개선 대책으로 들어오면서 미사를 거쳐서 남양주 왕숙지구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남 입장에서는 9호선 우선 착공이 과제겠죠. 그렇죠. 그리고 위례 신사선 말할 것 없이 하남 연장돼야 되죠. 예. 그리고 제가 북위례 주민들 그간에 위례 신사선의 하남 연장 가지고 서로 북위례 남위례 이 부분도 서로 또 갈등이 있었지만 하남 연장이 남위를 거쳐서 북위례로 못 올라간다면은 그걸 손 놓기 있을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저는 마천의 위례 연장으로 저는 또 내놓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계획을 했고 공약을 했고 하지만 어느 게 유리한가에 따라서 위례 신사선 하남 연장이 더 끌고 올라갈 수도 있고 그게 안 된다면 그거라도 해서 북위례 주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해드려야죠. 그럼요. 그리고 남은 게 GTX D 노선인데 GTX D 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1단계 구간이라도 예탁 끝내고 모든 걸 수립해서 다시 말해서 정권이 재창출되면은 그대로 우리 정부가 하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이 하겠지만 설사 정권이 재창출 안 된다 손치더라도 이것은 더 이상 백지화를 못 시키고 못 돌이킬 정도로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왜냐하면 그전 문재인 정부 때는 어떻게 했어요? 김부선, 김용선 그래가지고 하나만 안 왔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을 해서 Y자로서 완성하겠다 그랬고 그것이 하나 거쳐서 8단까지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역사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어요. 어쨌든 하나를 거쳐서 8단 간다는 거예요. 그거 완성해야 되죠. 그게 상수고 그 다음에 제가 중요시하는 변수는 저는 교육입니다. 교육이 진짜 예, 조금만 설명드리면은 저는 제 아이들이 다 하남에서 나고 자랐고 하남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고 중학교를 나왔고 또 고등학교를 나왔고 고등학교를 또 다니고 있고 그래요. 지금 저희 슬로건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 왜? 합계 출산율이 이제는 0.6명 시대를 걱정해야 되는 시기에 하남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시기에 우리 하남이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결국 교육이 뒷받침돼야 되고 교육은 가장 공정한 성장 사다리예요.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 어느 누구나 성장할 수 있는 그냥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세우는 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는 교육. 그래서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은 하남에 1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물론 그 중에는 2개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예요. 특성화 고등학교 2개 중에서도 저는 하남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하남에 있는 한국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그것은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특수고라 불러요. 특성화가 아니라 특성화 특목고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진짜? 그렇죠. 저는 그렇게 이제 특목고라는 명칭이 분명히 예. 따로 정해져 있기 예, 때문에 예, 저는 예.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특수고라 부르겠습니다. 부르는데 지금은 엄격히 말하면 교육청에서 특성화로 분류돼 있거든요. 근데 그 2개 학교도 포함해서 8개 나머지 학교 인문계 고등학교 포함한 10개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1:1 맞춤형 컨설팅을 다 제공하겠다는 게 제 꿈이에요. 제 공약이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뭐가 부족하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해서 더 나은 비전을 위한 자기가
더 좋은 대학, 또 자기가 추구하는 꿈에 맞는 맞춤형 대학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그런 걸 정말 컨설팅을 해주고 싶다는 게 저희 공약이고, 그다음에 교산 신도시가 들어서잖아요. 네. 교산 신도시가 들어서고 교산이 신도시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제 하남이 지향해야 될 지점은 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국제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제화. 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 원하는 그냥 국제고등학교 그걸 하나 유치 공약을 내세웠고요. 예. 그리고 그러한 중등 과정으로 진학하기 전에 필요한 게 유아 시절부터 아이들을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다 같이 보이기라 그래가지고 정말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할 수 없다는 정신을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함께 다 같이 우리 아이들은 다 우리 아이라는 생각으로 어릴 때부터 키우자는 거. 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VR, AR, MR, 메타버스와 같은 그러한 첨단 4차 산업혁명 시스템을 이용해서 교육과 스포츠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키즈 카페 그런 것들도 만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우리 하남에서만큼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될 수도 있는 공약인 유아 전용 아파트. 유아 전용 아파트.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MZ세대가 가장 힘들어하는 아이를 안 놓는 이유가 집이 걱정이 되고 보육이 걱정이 되고 양육이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유아 전용 아파트를 박근혜 정부에서 추구했던 행복주택 시즌2로 유아 전용 아파트를 시범적으로 해서 정말 전용 면적 59회배 그 정도면은 충분히 아이 한둘 놓고 어릴 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25평 이런 정도거든요. 우리가 아파트로 말하면은 거기에 삼시세끼 끼니가 해결되고 365일 밀키트 서비스가 되고 보육시설이 있고 아이들을 위한 놀이 공간이 있고 어른들을 위한 카페도 있고 365일 병원도 운영하고 그렇다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제가 이제 객관적일 수가 없잖아요. 저도 근데 들으면서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듣고 칠판이라도 좀 놔주시고 싶고 그래서 얘기를 듣고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 질문이 이창근이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뭐 차별화되는 점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드릴 텐데 먼저 제가 또 드리면 첫째는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판단은 시민 몫이지만 네. 나름대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모습이 있고 그걸 좀 시민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뭐 말씀드렸고요. 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질문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이창근 예비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이건 최고고 이거는 나다 차별화될 수 있는 수단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4년 동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는 경제학자지만 이론 경제만 공부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필드에서 실물 경제도 접했고요. 금융권 출신으로. 그리고 공직에도 있었고 그리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박자가 다 갖춰져 있다. 제가 좀 팔불출천 자랑 좀 하자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 4년간 준비하면서 제 아이가 나고 자랐고 제가 하남에 26년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저는 하남을 떠날 수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저도 하남 시민으로서 제가 동시대를 살아가는 학부모로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기성세대로서 제가 아쉬운 부분이 곧 시민들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공감하고 같이 함께 생활하며 그러한 부분들의 공약을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정말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다면 정말 당선해서 꼭 그러한 공약 하나하나 소중하게 이루고 싶다.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남을 더 발전시키고 싶다. 그것이 제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공천이나 그 일정이 어떻게 되죠? 이번 주까지 2월 3일까지 저희는 원서 접수입니다. 원서 접수고 원서 접수를 끝난 다음에 아마 뭐 과거에 지난 2020년 신인으로 그때 공천을 받았을 때의 상황으로 회상해 보면은 면접을 보겠죠. 면접 보시고. 면접을 본 다음에 이제 경선 날짜는 이게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뭐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경선은 반드시 쟁취해야 되는 해야 되는 일이고 나서면 내가 최고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달려가시겠다는 모습 잘 듣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보면 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거 개인 의견입니다. 전략 공천이라서 단수 공천 이런 거 말고요. 시민이 후보로 선택하고 그 중에 가장 강한 자, 가장 시민의 선택을 받는 자가 후보로 나서서 그 중에 한 분이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총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하미남 TV 운영하고 있는 하미남 심윤석이고요. 하미남은 하남에 미친 남자의 약자입니다. 오늘 저 이창근 예비후보와의 회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